여기서 설명하는 지역 응집성에 따른 감염병 발생 양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감염병 발생 양상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일단 감염병이 발생하는 양상은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는데 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건 앞에 범자가 붙어요. 그래서 범유행성이라고 하고 우리 팬데믹이라고 그래서 독감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건 앞에 범자가 빠지면서 유행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계절성 감기 같은 게 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이 에피데믹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그 지역에만 발생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역적으로 발생한다고 하고 그래서 얘가 지역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역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그 지역에만 토착적으로 발생하니까 이걸 갖다가 토착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간디스토마 있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이 간디스토마가 우리나라의 그 5대강 유역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5대강 유역에서 한강, 낙동강 같은 이런 5대강 유역에서만 발생하는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디스토마가 그 지역에만 발생하는 지역성 토착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지속적으로 그 감염병의 환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환자 발생 수준이 일정하게 그 지역에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발생하는 토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51번의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다른 것도 조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산발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왜 쥐가 매개하는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쥐는 우리가 왜 산에 좀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에 산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우리 렙토스피라증이죠, 여러분. 렙토스피라증. 이 렙토스피라증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왜 유행성 출혈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주기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주기성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2 내지 4년 간격 있죠. 2 내지 4년 간격으로 유행이 되는 그런 감염병 있죠. 2 내지 4년 간격으로 이렇게 유행이 돌면서 이렇게 고간격으로 유행성이 있는 그런 감염병이 주기적인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홍역이랑 백일해가 이 대표적인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주기적, 그 지역에만 발생하는 토착적인 감염병, 토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범유행성이고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건 범유행성이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건 유행성이고 그 지역에만 발생하는 건 토착성 지역성이라고 하고 여기저기 발생하는 건 산발성이라고 하고 2 내지 4년 간격으로 유행성이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감염병은 주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5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태아가 모체의 태반을 통해서 항체를 받아서 획득하는 면역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면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면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천적으로 생기는 이 선천 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 면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후천 면역은 후천적으로 발생해서 우리가 획득한 면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획득
면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천 면역이 있고 후천 면역, 획득 면역이 있는데요. 일단 이 선천 면역에 보시면 이 선천 면역은 인체가 어떤 면역에 대해서 어떤 일체의 아무런 접촉도 없었어요. 면역에 대해서 아무런 접촉도 없었는데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면역 있잖아요. 그거를 선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후천 면역을 조금 살펴보시면 이 후천 면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동 면역이 있어서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해서 얻은 면역을 능동 면역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받은 면역을 수동 면역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보면 이 능동 면역도 두 가지로 나눠요. 뭐가 있냐면 자연 능동 면역이 있고요. 다음에 인공 능동 면역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수동 면역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연 수동 면역이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인공 수동 면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은 이렇게 이 후천 면역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연 능동 면역, 인공 능동 면역, 자연 수동 면역, 인공 수동 면역. 그래서 이렇게 후천 면역, 획득 면역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획득한 면역이거든요. 그럼 자연적으로 내가 아파서 질병에 걸려서 내가 아팠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한 거잖아요. 내가 아파서 생긴 면역이에요.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내가 수두라는 질병을 알아서 내 몸에 수두라는 항체가 생긴 거죠, 여러분. 그럼 내가 자연적으로 질병에 걸린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아파서 항체가 생긴 거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 인공이라고 하는 건 주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다른 걸 설명해 드리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병원체 있죠. 사람한테 이렇게 침입하는 이 병원체 있잖아요. 이 병원체를 항원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체를 항원이라고 하고 이 항원이 침입했을 때 내 몸에 이 항원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이렇게 생기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 몸에서 형성되는 것 이 항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맞는 거예요. 주사를 통해서 이 예방접종을 맞는 거는 우리가 이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BCG 예방접종을 맞는다. 그럼 이 BCG균을 소량 내 몸에 이렇게 주사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 소량 삽입을 해서 내가 살짝 앓게끔 해서 면역을 형성하는 게 이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병원체 예방접종은 뭐를 넣어주는 거냐면 이 병원체 항원을 소량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소량 넣어줘서 내가 살짝 앓게끔 해가지고 면역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를 통해서 항원을 넣어준 거니까 인공이고 내가 살짝 알아서 면역이 형성됐으니까 능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은 면역을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자연 수동 면역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거를 여기를 조금 지울게요. 여기를 좀 지우고 볼게요. 다른 거를 조금 그려야 돼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기가 있을 때 아기가 자궁 안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자궁 안에 이런 식으로 자궁 안에 있죠, 여러분. 그럼 이럴 때 여기 있죠, 여기. 요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태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태반이라고 하는데 이 태반이 아기한테 산소도 공급해주고 뭐 영양소도 공급해주고 모체의 항체 면역 같은 거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럼 이 태반을 통한 거나 아니면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 이 모유 속에 엄마의 항체가 있어서 그게 아기한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자연적인 거죠, 여러분. 자연적으로 태반을 통해서 모유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아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수동 면역이라는 건 태반을 통해서 얻은 면역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모유를 먹고 이렇게 얻은 면역을 우리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기가. 그런데 얻은 면역이고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반을 통해서 항체를 받아서 태아가 획득한 건 우리 자연적인 거고 아기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연 수동 면역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인공은 아까 주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사인데 이미 다 형성된 항체를 주사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다 형성된 항체를 주사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죠. 그리고 주사를 통해서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동물한테 예방 접종을 해요. 그럼 이 동물이 살짝 앓고 동물의 몸에서 항체가 형성이 되면 그 항체를 빼가지고 사람한테 주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미 형성된 항체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게 없거든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형성된 항체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하는 거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 수동 면역이고요. 그리고 이 인공 수동 면역은 이미 형성된 항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치료제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항체를 넣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치료제의 개념에 더 가까운 게 바로 뭐냐면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5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품 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오염된 쇠고기를 덜 익혀 먹을 경우에 발생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오염된 쇠고기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답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장균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대장균의 종류 중에서도 독성이 굉장히 강한 균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성이 굉장히 강한 오일오칠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오일오칠균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장출혈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인데 이게 용혈이에요, 여러분. 용혈. 그러니까 정상 적혈구를 깨뜨리는 거예요. 출혈을 일으키는 거죠. 정상 적혈구를 막 깨뜨리는 거고 이 정상 적혈구가 깨지면 죽은 적혈구가 되면서 내 몸에 죽은 적혈구 노폐물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독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고 그다음에 혈소판이 감소하면 이게 응고가 안 되잖아요. 혈액 응고가 안 되면서 이게 혈액 딱지가 생기면서 혈전이 되고 이것들이 피부 밑에 있으면 혈액이 피부 밑에 있으면 멍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자색 반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요걸 조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염된 소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감염된 이 오염된 소에 의해서 이 쇠고기를 덜 익혀 먹었거나 이 오염된 소에서 나온 우유라던가 아니면 이 오염된 소의 똥으로 이렇게 감염이 된 곳에서 길러진 이런 채소라던가 이런 걸 먹었을 때 생기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오염된 쇠고기 패티. 그래서 왜 햄버거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염된 쇠고기 패티를 덜 익혀 먹었을 때 생기는 감염병이라서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감염된 사례가 발생이 되기는 했는데요.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햄버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 5세 미만의 애들한테 많이 생기거든요.
이 5세 미만의 이런 아이들이 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으로 매년 25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오염된 쇠고기 하니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가 이 다른 것도 이 자체만으로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얘부터 볼게요, 여러분. 수두를 조금 살펴보면 이 수두는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홍신의 구수한 농가, 홍신의 구수한 농가 하고 외워주세요. 구수한 농가. 농가라고 외워주세요. 그러면 이 수두에 걸리면 수두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이 되면 맨 처음에 빨개지는 홍반이 생겨요, 여러분. 홍반이 생기고 이 빨개진 거에서 1cm 미만의 발진이 생기는데 이 1cm 미만의 발진을 구진이라고 해요. 그럼 이 1cm 미만의 발진에 물이 차면 수포라고 하죠. 수포. 그 다음에 이게 농으로 변하면 이걸 농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다음에 이게 이 농포가 딱지가 지면서 가피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두는 빨개지는 홍반, 그 다음에 1cm 미만의 발진이 생기는 구진, 거기에 물이 차면 수포, 농이 차면 농포, 그 다음에 딱지가 생기는 가피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1cm 미만의 발진, 이 발진만 생겨도 굉장히 가렵잖아요. 그래서 소양증이 심한데 여기에 물까지 차고 여기에 농까지 차면 얼마나 가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두는 가려움증인 이 소양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양증 간호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수두가 얘로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수두 바이러스는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이 돼서 이게 만약에 학교라고 하면 이 학교 교실 안에 한 명만 이 수두 환자가 있어도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감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두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격리해줘야 되는 감염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격리를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거냐면 가피가, 이 딱지인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우리가 이 격리해 준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 발진이 나타나는 질환에서 대부분은 이 얼굴부터 발진이 일어나는데 수두는 특징적으로 몸통 부위부터 이 발진이 일어난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조금 지우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좀 더 살펴볼게요. 다른 것도 단독으로 다 국시에 나왔던 것들이라서 수두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 성홍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홍열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홍열은 이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의한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의한 감염이에요. 이 연쇄상 구균에 의한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균이잖아요. 균. 그러니까 얘는 세균성 질환이에요. 바이러스성 질환. 수두는 아까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이었다면 얘는 균, 연쇄상,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 이 균에 의한 세균성 감염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얘는 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고구려이는 딸기를 좋아해. 고구려이는 딸기를 좋아해 하고 외우세요. 딸기를 좋아해 하고 외워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고가 고열입니다. 고열이고 그 다음에 구는 구토예요. 다음에 이는 이 목이 아파요, 여러분. 붓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인후통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고열, 구토, 인후통이 이 성홍열의 특징적인 3대 증상입니다. 다음에 이 딸기 모양의 혀가 성홍열의 특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둘두둘한 여기 혀가 우둘두둘한 딸기 모양의 혀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고양이 혀라고 해도 돼요.
이 고양이 혀, 우둘두둘한 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열, 구토, 인후통은 성홍열의 특징적인 3대 증상이고 딸기 모양의 혀는 성홍열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것도 국시에 나왔는데요. 이 목이 붓고 아픈 인후통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간호가 뭐를 해주면 되냐면 이 따뜻한 이렇게 따뜻한 있죠. 이런 따뜻한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함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놓고 하면서 이렇게 각을 해가지고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함수해 준다가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국시에 나왔던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홍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우리 디프테리아에 대해서 조금 지우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프테리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것도 조금 그림으로 조금 설명할게요.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잠깐만요. 그림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두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후두, 기관,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 폐가 있고 이렇게 기관지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코랑도 연결이 되고 얘가 입이랑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비강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구강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후두죠, 여러분. 그죠? 그럼 이 디프테리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비강 디프테리아가 있고 인두 디프테리아가 있고 후두 디프테리아에서 이렇게 세 가지 디프테리아의 종류가 있습니다. 비강에 발생하는 비강 디프테리아, 인두에 발생하는 인두 디프테리아, 후두에 발생하는 후두 디프테리아가 있거든요. 그럼 비강, 인두, 후두는 호흡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호흡기계 감염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프테리아는 호흡기계 감염병이지 소화기계 감염병을 고르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 이게 호흡기계 감염병이기 때문에 호흡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질환이 심해지거나 그러면 이 인후두가 이렇게 막 부어오르면서 쉽게 막 부어오르면서 이렇게 호흡기계가 확 막혀버려. 이렇게 확 부어올라서 여기를 다 막아버리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응급실을 대비해서 항상 기관절개 세트가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응급실을 대비해서 기관절개 세트를 준비해 둬야 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디프테리아도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고요. 그리고 얘가 독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료제로 항독소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항이 반대니까 독소의 반대 독소를 치료하는 약인 항독소제 치료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제가 이 성홍열하고 디프테리아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조금 비교할 게 있어가지고 조금 지우고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진단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성홍열이 있죠. 여기서 나온 이 성홍열. 성홍열의 진단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딕 테스트로 합니다, 여러분. 진단은 딕 테스트고요. 다음에 지금 한 이 디프테리아의 진단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식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는 딕 테스트, 여기는 식 테스트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DS 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DS.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프테리아는 식 테스트고요. 성홍열은 틱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DS하고 외우시고 디프테리아는 다시요, 여러분. 여기 디프테리아는 식 테스트. 성홍열은 틱 테스트하고 외우시면 안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도 단독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고 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지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질환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게 왜 지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냐면 1947년에 우리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어요. 이게 우간다의 이 지카 숲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돼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뭘 알고 계시면 되냐면 이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입니다.
모기에 물려가지고 이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인데 이 지카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이 모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지카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모기를 우리가 이집트 숲모기라고 하고요. 이집트 숲모기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흰줄 숲모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 흰줄 숲모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카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이 모기에 대해서 아셔야 되거든요. 이집트 숲모기, 흰줄 숲모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3번의 답은 오염된 쇠고기니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54번에 바이러스성 성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침입하는 걸 우리 사람 몸에 침입하는 걸 병원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병원체 하원이라고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근데 이 병원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가장 사이즈가 큰 세균이 있고 가장 사이즈가 작은 바이러스가 있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가장 사이즈가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하고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사이즈인 리케차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이 세균이 침입하면 세균성 질환이 생기고 리케차가 침입하면 리케차성 질환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바이러스성 질환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세균성 질환은 치료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원인균에 알맞는 이 항생제로 치료를 하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성 질환은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성 질환은 우리가 무슨 치료를 하는 거냐면 증상에 대응한 대증 치료를 하죠. 그래서 열이 나면 열 내리는 약 주고 기침하면 기침 멈추는 약 주고 얘는 치료가 아니라 증상만 다운시키는 증상에 대응한 치료인 대증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성 감염병은 제가 만든 원칙만 외우시면 절대 안 틀립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바이러스성 질환의 이 원칙을 제가 지금 해드릴 건데 첫 번째 원칙은 MMR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MMR 플러스 수두 플러스 간염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MMR 플러스 수두 플러스 간염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M은 홍역이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 M은 유행성 이하선염이죠. 볼거리, 그죠? 유행성 이하선염이고 그 다음에 이 R은 풍진이죠. 다음에 수두, 그 다음에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그래서 MMR 플러스 수두 플러스 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가 만들어드리는 이 두 번째 원칙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럼 우리가 치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 안 되죠. 그죠? 에이즈 치료 안 되고 다음에 우리가 독감 인플루엔자 치료 안 되잖아요. 인플루엔자.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는 앓고 나야지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에이즈랑 인플루엔자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의외의 게 있죠. 어머, 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어서 하고 의외의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광견병. 다음에 일본 내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광견병하고 일본 내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성 질환은 MMR 플러스 수두 플러스 간염, 그 다음에 치료가 안 되니까 에이즈랑 인플루엔자, 다음에 어머 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었어 하는 게 광견병, 일본 내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이러스성 질환 중에서 성매개 감염병, 성병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치료가 안 되는 에이즈를 우리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에이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4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됐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거 우리 쯔쯔가무시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성묘하는 철에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이 성묘
휴가철에 응급실에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갔다가 성명하러 갔다가 이 털 진드기가 이 옷 속으로 들어갔다가 옷에 남아있다가 이 물어가지고 여기를 군데군데 막 돌아다니면서 물어가지고 오는데 대부분 이게 이 진드기가 물려가지고 이 1cm 미만의 이 구진이죠. 구진이 얼굴에 막 다다다닥 목에도 다다다닥 해가지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1cm 미만의 구진이 막 물려서 오잖아요. 그럼 걔는 100% 쯔쯔가무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진드기에 물려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cm 미만의 발진, 구진이 나타나고요. 이게 딱쟁이가 생겨가지고 가피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드기가 물었다고 하면 쯔쯔가무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감기 증상처럼 나타나요, 처음에는. 그래서 발열, 오한, 두통, 기침, 근육통, 그래서 감기 증상까지 처음에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이게 막 물린 자국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어가지고 이 물린 자국이 구진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다른 것도 중요해가지고 이 다른 것도 조금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뭘 볼 거냐면 우리가 이 오염된 잠깐만요. 이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음식을 섭취를 해서 발생되는 감염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되면 우리가 왜 음식은 만약에 회사에서 급식을 해서 이 급식된 음식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회사 전체가 감염이 되고 학교로 가면 학생 전체가 감염이 되고 아니면 이 물을 먹은 사람은 다 감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요, 여러분. 집단 발생의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여러분.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오염된 물에 의해서 감염되니까 우리가 수인성 감염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수인성 감염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얘가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니까 소화기계 감염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화기계 감염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1급, 2급, 3급, 4급 감염병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우리가 제2급 감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2급 감염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콜, 장, 파, 세, 장, A급으로 하고 외우세요. 그럼 이건 뭐냐면 장롱의 이름이 콜장이에요. 근데 걔를 갖다 파는데 시장에 A급 시세로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콜장, 파, 세, 장, A급으로. 그럼 우리 객관식이고 주관식으로 쓰라고 안 하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콜레라입니다. 콜레라고 그 다음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이거는 다 수인성 감염병의 종류를 얘기하세요 하면 콜장파세 장애인급으로. 소화기계 감염병의 종류를 얘기하셔도 콜장파세 장애인급으로. 호흡기계 감염병이 아닌 것도 콜장파세 장애인급으로. 다음에 제2급 감염병도 콜장파세 장애인급으로. 그래서 이 콜장파세 장A급으로를 외워두시면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티푸스랑 파라티푸스는 소화기계 감염병, 오염된 음식이나 이 오염된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지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티푸스랑 이 파라티푸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거 지우고 다른 것들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다른 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면 이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렙토스피라증이라고 하는 건 이 렙토스피라균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 렙토스피라 균에 감염된 거거든요. 그럼 이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감염된 그런 설치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 감염된 그 설치류에서 나온 이 분변이라던가 아니면 이 배설물, 이 소변 있잖아요. 요런 거, 여기에 이거에 오염된 토양, 이거에 의해서 오염된 토양이나
물에 이렇게 사람이 노출이 됐는데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이 분변이나 소변에 오염된 토양이나 물이 이렇게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생기는 게 바로 이 렙토스피라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가 많이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가을철 이 추수기에 농부들이 여기에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농부들, 가을철 추수기 농부들한테 이 렙토스피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 렙토스피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긴 장화라던가 아니면 이 긴 그 장갑 있죠. 이 긴 토시 같은 거 끼고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서 이 렙토스피라증을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거 지우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 출혈열 신증후군이라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건 거꾸로 여러분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도 해요. 신증후군 출혈열 아니면 출혈열 신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이 유행성 출혈열인데 이 감염된 설치류 있죠. 출혈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감염된 설치류, 우리 쥐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감염된 설치류에 나온 그 배설물이죠. 분변이나 소변 같은 이 배설물이라던가 타액 있죠. 이 타액, 이 감염된 설치류에서 나온 배설물, 이 타액에서 나온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들쥐와의 이 접촉을 좀 피해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왜 잔디밭에 앉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해놓는 게 유행성 출혈열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55번은 찐드기에 물린 거니까 찌찌가무시병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노령화 지수인데요,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어디에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만든 원칙 중에 첫 번째 공식의 원칙은 중심 개념은 분자에 간다예요. 중심 개념은 어디에 가는 거냐면 분자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영아 사망률이다. 그럼 이 공식은 여기 보시면 영아 사망이 중심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에 영아 사망수가 가요. 다음에 만약에 무성 사망률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중심 개념은 모성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분자에 여기 분모분의 분자일 때 이 분자에 모성 사망수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들어 드리는 공식의 첫 번째 원칙은 중심 개념은 분자에 간다예요. 그러면 요럴 때 여기를 보시면 노령화 지수에서 여기 보시면 이 노령이 중심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보시면 얘가 중심 개념이니까 노령이니까 65세 이상 인구. 이 65세 이상 인구가 이 노년 인구 있죠. 여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노년 인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노년 인구가 분자에 가요. 중심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 밑에는 14세 이하 인구. 인 누가 오는 거냐면 이 인구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년 인구라고도 하고요. 또는 소년 인구라고도 하거든요. 소년 인구라고도 해요. 이 인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14세 이하 인구가 100명일 때 65세 이상 인구는 몇 명인가 보는 게 노령화 지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4세 이하 인구, 이 유년 인구가 100명일 때 이 노년 인구는 몇 명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세 이하 인구가 100명일 때 65세 이상의 인구를 보는 건 노령화 지수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드린 이 공식의 두 번째 원칙은 바로 뭐냐면 왜 률로 끝나는 거 있죠? 끝에 률.
률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이 률로 끝나는 거는 이게 보시면 분모분에 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모가 전체가 와야 돼요. 다음에 여기는 부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자에 딸기가 왔다. 그럼 여기는 과일이 와야 됩니다. 과일이 오고 곱하기 뭐라고 천이든 만이든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률은 이 분모가 전체가 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끝에 B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B로 끝나는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분모분에 분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분모랑 분자, 만약에 이게 A고 요게 B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A랑 B는 전혀 다른 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얘도 되게 중요한데 성비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성비는 뭐를 보는 거냐면 남자수를 보는 거예요. 남자수를 보는 게 성비거든요. 그럼 이 남자수가 중심 개념이죠. 그럼 남자수가 중심 개념이니까 제가 중심 개념은 분자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자에 남자수가 가요. 그런데 B잖아요. B. B면 제가 전혀 다른 게 분모에 오니까 여자수가 분모에 와요. 그리고 곱하기 100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비라고 하는 건 보세요. 여자 100명일 때 남자가 몇 명인가 보는 게 얘가 성비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지우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0에서 14세 인구 있잖아요. 0에서 14세 인구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년 인구 또는 소년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년 인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 15에서 64세 인구 있죠. 이 인구를 우리 생산 연령 인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똑같은 말로 우리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우리 65세 이상 인구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노년 인구 또는 노인 인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여기 보시면 0 내지 14세 인구랑 이 6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구를 비경제활동 인구 또는 비생산연령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를 조금 지우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왜 부양비라고 하는 건 부양비 있잖아요. 이 부양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가 이 비니가 반대죠, 여러분. 전혀 다른 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를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활동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거고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럴 때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15에서 64세 인구가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니까 소년 인구 더하기 다음에 노년 인구가 와야겠죠. 그럼 여기서 부양비를 할 때 부양비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부양비는 3가지가 있는데 총 부양비가 있고요. 다음에 소년 부양비, 유년 부양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년 부양비, 노인 부양비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부양비는 3가지가 있는데 총 부양비, 소년 부양비, 유년 부양비, 그 다음에 우리 노년 부양비, 노인 부양비 해가지고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소년 인구랑 이 노년 인구까지 다 보는 거 있잖아요. 얘는 총부양비죠. 총부양비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소년 인구만 보면 얘는 경제활동 인구분의 소년 인구만 보면 소년부양비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노년 인구만 보면 얘는 노년부양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문하고 상관없죠. 부양비. 그 다음에 유년 부양비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이거 자체도 시험 문제, 부양비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총 재생산률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서는 이 재생산이 무슨 뜻인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성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이 남자아이는 임신을 할 수 없어서 재생산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여성이 여자아이를 출산을 하면 이 여자아이가 다시 임신을 하고 커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생산이라고 하는 건 여성이 여자아이를 출산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생산의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알파 인덱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이 인덱스를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알파 인덱스, 알파 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일단 결론부터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이 알파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은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은 높다라는 이 말뜻을 이 결론이 시험 문제는 제일 잘 나와요. 이 알파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그 나라의 보건 지수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알파 지수는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신생아 사망수분의 영아 사망수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아 사망수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출생해서 이렇게 12개월까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영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지 우리 28일, 한 달 정도 된 애를 우리 신생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여기는 신생아죠. 그죠?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애들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신생아 후기 영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나라의 보건 수준하고 상관없이 이 신생아는 그 나라의 보건 수준랑 상관없이 선천적인 문제로 태어나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한 달이 지나면서 이 12개월까지의 아이들은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발달했으면 살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낮으면 사망할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만약에 영아 사망이 1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신생아 사망이 10명으로 다 채웠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그 나라의 보건 수준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건 수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신생아가 다 사망했다는 건 선천적인 문제로 태어난 아이들이 사망한 경우가 많아서 그 나라의 보건 수준하고 상관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하면 이게 1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그 나라의 보건 수준, 이 알파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5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모성 사망률에 보시면 제가 만들어 드린 그 공식의 원칙을 보시면 이 모성 사망이 중심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분자의 모성 사망수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이든 만이든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럴 때 이 분모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 이 모성 사망의 뜻을 얘기를 하면 이 모성 사망은 임신의 과정으로 사망을 하거나 분만의 과정으로 사망을 하거나 산욕의 과정으로 사망한 수를 모성사망수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임신 5개월 된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 그건 모성사망이 아니라 그냥 사망수예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임신이나 분만이나 산욕으로 사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성사망은 임신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분만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산욕으로 인해 사망하야지, 교통사고, 임산부가 사망했다고 해서 임산부가 사망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낙상으로 사망하거나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그거는 모성사망이 아니라 그냥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성사망은 임신이나 분만이나 산욕의 과정으로 사망한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률은 전체를 다 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임신, 분만, 산욕을 다 품은 전체가 와야 돼요. 그럼 임신, 분만, 산욕을 다 품으려면 가임 여성수가 와야 돼요. 이게 가임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임신도 할 수 있고 분만도 할 수 있고 산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5 내지 49세의 가임 여성 수가 분모에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57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상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의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아기가 출생을 했잖아요. 그럼 2일에서 7일 사이에 검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혈액 검사로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기 발뒤꿈치에서 이렇게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해요. 그런데 출생 2일에서 7일 사이에 하는데 만약에 얘가 24시간 이내에 검사하면 재검사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냐면 여기서 대사 이상을 보는 거예요. 대사. 그러면 섭취하고 하루 정도는 지나야지만 대사 이상을 볼 수 있어요. 그 24시간 이내에는 아기가 섭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24시간 이내에는. 그래서 섭취를 하고 2일째 되는 날서부터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2일에서 7일 사이에 검사하는 거고, 다음에 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에 3가지 종류는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봅니다, 여러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크레틴병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크레틴병이라고 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 인체의 대사나 이런 거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없으면 우리가 지능 박약, 이 지능 저하, 지능 박약이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요때 미리 검사를 하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투여를 하면 정상화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 2번째는 우리가 갈락토스 혈증.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갈락토스 혈증이 있고요. 다음에 3번째는 페닐케톤 요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페닐케톤 요증이 있습니다. 케톤입니다. 케톤 요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갑상선 여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의 종류가 무엇인가도 물어보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갈락토스 혈증, 페닐케톤 요증은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갈락토스가 탄수화물의 뭐냐면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이죠. 가장 잘게 쪼개진 산물 중에서 단당류, 포도당 하나짜리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 포과가리라고 있거든요. 포과가리예요. 그럼 얘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혈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을 대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특수 조제된 분유를 주게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갈락토스 혈증도 우리 지능 저하라던가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걸 미리 알면 이거를 갖다가 특수 조제된 분유를 먹이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거든요. 다음에 이 페닐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이 최종 분해산물이 아미노산이거든요. 이게 아미노산의 종류예요. 그럼 이 단백질을 이렇게 대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특수 조제된 분유를 먹이면 문제없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2일에서 7일 사이니까 생후 48시간에서 7일 이내인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생후 4개월 된 영아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그럼 우리 수두는 12 내지 15개월에 예방접종을 하니까 4개월하고 상관없죠. 다음에 여기 나온 보세요. 홍역, 풍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얘 3개가 MMR이잖아요.
R. 그래서 얘가 홍역이고요. 다음에 얘가 유행성 이하선염이고요. 얘가 풍진이잖아요. 그죠? MMR이죠. 그런데 이 MMR은 기본 접종 언제 하는 거냐면 12 내지 15개월에 해주고요. 다음에 얘는 추가 접종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 4 내지 6세에 추가 접종하죠. 그러니까 4개월하고 상관없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거 폴리오죠. 이 폴리오. 이 폴리오가 소아마비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 접종. 이 기본 접종 언제 하는 거냐면 2개월, 4개월, 6개월. 그래서 3차 접종까지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추가 접종하잖아요. 이 추가 접종하는데 뭐냐면 4 내지 6세에 추가 접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개월에 하는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폴리오는 2개월, 4개월에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4번 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6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방어 기제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방어 기제는 우리가 사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평정을 찾으려고 회복하려고 사용하는 그런 기제를 방어 기제라고 해서 우리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가 이렇게 만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격의 일부가 자아의 통제에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행동하는 거 헬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헬이라고도 하고 이걸 다중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중인격. 여러 가지 인격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한 인격일 수도 있고 두 인격일 수도 있고 이 인격이 자신의 전체 인격에서 통제에 벗어나서 새로운 인격이 돼가지고 인격이 돼서 그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머니 인격이 나와서 할머니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아저씨 인격이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처럼 행동을 하는 거라서 우리가 지킬 박사 하이드 같은 게 바로 이 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여기 2번이고요. 다른 것도 중요하니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른 것도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보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자신한테 부족한 거 있잖아요. 뭐 자신의 외모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뭐 성격의 결함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운동을 굉장히 못한다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결함 있잖아요. 보시면 이 자신의 결함을 메우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메우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운동을 못해요. 그러면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뭐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쪽으로 뭐 되게 뛰어나게 다른 거를 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뛰어나게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보상인데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폴레옹이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일으키면서 막 이렇게 이걸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보상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른 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태행에 대해서 볼게요. 이 태행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이 현재 수준이 있죠, 여러분. 자신의 현재 수준, 현재의 성숙 수준이 있어요. 그죠? 자신의 지금 현재 이 성숙된 수준이 있는데 여기에서 과거로 후퇴하는 거예요. 이걸 퇴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젖병도 뗐고 기저귀도 뗐는데 동생을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오니까 이가 과거로 후퇴를 해가지고 현재의 수준, 성숙 수준 과거로 후퇴해서 다시 기저귀 차려고 하고 다시 젖병 빨려고 하는 거 이런 걸 퇴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 승화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승화는 굉장히 건강한 이 방어기제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방어기제예요. 그럼 이 승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왜 본능적인 욕구 있죠? 자신의 이 본능적인 욕구. 그 다음에 자신의 이 과도한 이 에너지 있죠. 그런 이 본능적인 욕구라던가 이 과도한 에너지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승인 가능한, 사회적으로 이 용인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분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 이 예술적인 방법으로 승화시킨다던가 그래서 이 본능적인 욕구나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걸 우리 승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 동의라는 다른 말로 동일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동일시라고 해서 우리가 왜 부모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왜 다른 뭐 어른이라던가 아니면 동급생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우리가 왜 그런 책 속에서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닮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닮아가는 이런 과정. 그래서 동일시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동일시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공중보건학도 굉장히 조금 길어서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